이제 마지막 이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17-1 부분으로 들어가요.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 부분이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처음에 나오는데 왜 나는 마지막에 배치했느냐. 이런 시작할 때 서론적인 아주 웅장한 얘기를 처음부터 일반적인 체계적인 서술이라면 처음에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책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의 측면에서 먼저 보여주고 이런 추상적인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민사소송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간략하나마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민사소송이 뭘까? 민사소송의 목적이 뭘까? 그다음에 민사소송의 첫 번째 등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의 작동 원리로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마치는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려면 민사소송법이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민사소송의 이상의 뭐 신속한 이상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뭐가 있다든지 뭐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 뭐 소송상 권능이 남용되는 어떤 그게 하나의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예는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첫 번째부터 이렇게 민사소송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 예로 등장하는 그 상황을 이미 배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말해봤자 뭔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추상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펼쳐주는 게 체계적으로는 맞는데 나는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다 한번 민사소송법을 봤다는 전제하에 지금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박스에 보면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네 가지 그 17-1 부분 밑에 보면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네 가지 이상이 민사소송의 이상이다. 그 단어의 뉘앙스는 알겠죠? 단어의 뉘앙스가 지금 구체적 예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도 등이 지금 민사소송법 우리가 배우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얘기해 주려면 너무 힘든 거죠. 하나하나 예를 내가 다 설명하는 게 결국 교과서 다 배운 한도에서 설명할 거리를 지금 처음에 만약 해주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보라는 거죠. 앞에 적정 공평과 뒤에 신속 경제는 네 가지 이상 중에 또 그룹으로 나뉘어서 약간 충돌하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하려니까 신속함이 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하려면 공정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뒤에 두 개랑 앞에 두 개가 조금 충돌 나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상을 이제 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적정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삼심제도라든지 구술주의를 취하고 있다든지 하고 있고 공평한 이상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공개한다든지 법관의 제척 기피 제도 등을 두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배운 상태에서 제도의 예를 이해하는 거 때문에 내가 뒤에 배치했다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마지막 마치면서 민사소송법에 이것을 한번 되새김해보라 이거죠. 신속의 경우는 예컨대 뭐 변론 준비 절차를 두고 있다든지 적시제출주의를 두고 있다든지 경제적인 것에서는 뭐 소송 구조 제도 등을 두고 있다든지 소액 사건 심판 제도라고 해서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든지 등등의 어떤 각각의 이상을 뒷받침하는 제도 등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4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1조에서 민사법 1조에서 이 이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앞에 두 가지 이상과 뒤에 두 가지 이상은 모순되는 이상인데 그 네 가지 이상이 하여튼 지금 각각 구현되고 있는 이상이라고 보면서 얘를 익히면 돼요. 그 다음에 1조의 2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등장해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민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절차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1조의 2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법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1조의 2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서 1조 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적용 예를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 어떤 예를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했더니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어요. 소송 상태 부당 형성이 의 경우라면 배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을 금지한다. 그다음에 소송상 권능이 실효된다.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뭐 권한 남용 뭐 등등의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그런 것이 절차의 수행에 있어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분류했을 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일반적으로 말한다. 마지막에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까지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한다. 그럼 각각의 분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예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교과서에 등장할 때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민사소송의 절차 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이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것이 분류했더니 이렇게 네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대충 나눠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어떤 제도가 이게 구현되고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쭉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네 타입이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신의칙이 의반의 경우라면 17-9에 보면 결국은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고 신의칙에 어긋나는 제소는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면서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얘기가 17-9에 쓰여 있네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 가로에 보면 관할 원인의 부당 취득은 이송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적법 각하시키지 않고 관할 원인의 부당 취득은 이송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앞에 가서 그 유형 중에 예컨대 유형 중에 첫 번째인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배제는 뭐냐면 이런 예를 지금 교과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소송 내려는데 자기네 지금 소송하고 있는 데가 영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주소를 쓱 딴 데로 옮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하려고. 그런데 그 주소를 옮긴 게 실제 생활의 주거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겨진 거라면 모를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진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소를 취하해버리고 딴 지역의 재판부 가서 해보려고 하는 의도만으로 주소를 만약 바꿨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관할권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주소를 그것만의 목적으로 주소를 바꾼 경우라면 그런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신의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경우는 그 주소를 슬쩍 옮겨놓고 그 주소를 옮긴 게 관할권만 취득하려고 옮긴 거라면 그 소송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시킬 게 아니고 그 원래 하던 법원에 보내서 원래 진행했던 법원에 이송을 시켜서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게 뭐 예로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 좀 아까 가로 속의 그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그 소를 부적법 각하시키는 것보다는 이송시켜서 거기서 가서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거기 어디 영월인가에서 해야 되는 그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서 하려고 주소지만을 서울로 옮긴 경우이다. 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 그래서 냈는데 이 서울에 내게 된 관할 취득이 주소를 서울로 옮긴 것을 기화로 해서 냈는데 그 서울로 옮긴 것이 결국은 실제 자기
뭐 직장이라든지 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주거지가 바뀌면서 온 게 아니라 이 소송만 내려고 서울로 온 거였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만약 판단한다면 신의 측에 의뢰돼서 문제가 있다.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관할권을 취득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되 부적과 각각시키지 않고 그 경우는 원래 영월에 가서 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이송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가로 속에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신의 측에 의뢰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소송 자체는 결국은 부적법 각하시킨다가 신의 측 의반에 대한 효과로서 17-9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측이고, 그다음에 진짜로 마지막은 민사소송의 목적은 뭔가? 민사소송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와요. 사건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사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교과서 등에서는 이것을 하나만 목적이라 보지 않고 합쳐서 다원적으로 목적으로 봐요. 그래서 예컨대 사건 보호 및 사법질서 유지를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본다. 또는 사건 보호와 사법질서 유지와 분쟁 해결까지를 포함해서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지금 목적에 대한 각 내놓으라 하는 교수님들 내지는 저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민사소송 목적은 뭘까? 했을 때 사건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사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에서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 측면은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을 민사소송 목적으로 본다. 그런데 이 하나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다원적으로 사건을 보호하고 사법질서 유지를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두 개를 이원적으로 해서 목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또 분쟁 해결까지를 목적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그런데 사람의 이제 민사소송의 가치, 목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목적에 반영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사법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민사소송의 목적이 뭘 건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민사소송이 왜 있는 건가? 여러분의 민사소송의 목적은 뭐냐? 나는 목적이 뭐예요? 다원설 그 다음에 막 있죠. 무진장 나열하고 이리저리 저리리 다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보면 나는 민사소송법 목적이 당사자의 공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의 적정이라든지 신속이라든지 하는 이상까지를 나는 염두에 두면서 소송 경제라는 그런 이상까지 염두를 두면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어떤 절차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민사법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거거든요.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분쟁을 이제 이례적으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해결해 주려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민사소송의 목적 하에서 포섭돼서 이제 목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나는 포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사헌법을 쭉 배우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목적이 뭔가까지를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배우는 마지막이자 교재의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어요.